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피스아워의 진행자 이상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시는 칼럼니스트 박상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봄이 와가지고 꽃도 피고요. 집 앞에 꽃도 피고 한번 그러니까 봄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April showers, May flowers인가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음, 그 언제 며칠 전에 비가 엄청 왔는데 딱 그 굉장히 따뜻한 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정말로 그 비 그친 다음에 일제히 꽃이 피더라고요. 뭔가 만물이 솟아나는. 이거는 꽃 피는 비다는 느낌이 있는데 정말 네. 예, 그런 비가 한번 내리더니 지금 갑자기 봄이 됐어요. 막. 좋네요. 근데 저는 봄이 진짜 저도 좋은데 봄 하면은 또 아쉽게 저는 몇 년 전부터 생긴 것 같은데 알러지가 또 시즌이 아, 왔다는 그런 게 또. 제가 지금 예. 제가 잠시 이렇게 그 마이크를 끄면은 아, 코를 푸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알러지 때문에 아주 그냥 괴로워요. 그러게요. 저도 뭐 클라리틴 없이는 거의 네, 하루 안 건너뛰고 계속 요새 먹는 것 같은데. 네, 그, 맞아요. 그래서 요새 클라리티 제일 잘 듣나요? 어때요? 저요. 네, 클라리틴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냥 네, 클라리틴이 있고 클라리틴 D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클라리틴 D가 확실히 잘 듣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네, 음, 네. 네, 저는 뭐 닥친 대로 하는데 베네딜을 빼고는 다 저는 이것저것 보고 클라리틴 D도 많이 복용하고 네, 베네딜은 너무 힘들어서 음, 졸리고 힘들어가지고 그건 좀 피하고 있고. 네, 근데 사람들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어느 게 더 잘 듣는다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세니까 요새 그것도 샀어요. 그 공기청정기. 네, 근데 그 코웨이 한국 회사 코웨이 있잖아요. 그게 네, 아마존에 샵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사봤는데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아, 네, 한번 신경 써봐야 되겠네. 네. 코웨이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 미국에 진출을 꽤 일찍 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코웨이가 한인들 사는 데서는 뭐 아시겠지만 뭐 뉴욕, 뉴저지 쪽에서는 그 정수기로 굉장히 많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아마 청정기 시장은 쉽게 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 회사 중에서 굉장히 일찍 중소기업, 거기가 중소기업이라 해도 되겠죠?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해요. 네, 중견기업, 예,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잘 정착한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음, 맞아요. 또 요새 이런 뭐 한국 회사의 이런 미국 진출 이런 것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아시아 회사들의 미국의 이러한 뭐 영역이 확장되거나 아시아인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반해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안들의 최근 삶은 그렇게 딱 맞아요. 이제 심정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어제 오늘 나왔던 그 비디오 보셨어요? 그 미국이 그 뉴욕에서. 어떤 거요? 너무 많이 그, 떴잖아요, 또. 네, 근데 어제 나온 거였는데 네. 그 아시안 여성이 또 음, 나이 든 여성이 항상 이렇게 그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덩치 큰 흑인이 이제 이 사람을 걷어차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걷어찼는데 걷어차서 배를 걷어차서 쓰러졌는데 이제 쓰러진 데다가 얼굴을 또 발로 계속해서 가격을 해가지고 음, 이게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그게 이제 시큐리티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근데 네, 그 시큐리티 카메라가 그 건물의 안쪽에서 바깥쪽을 보고 있는 시큐리티 카메라였어요. 네. 그런데 그 건물에 어셔들이 있잖아요, 뉴욕에서는. 음, 그 어셔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네. 이 사람이 그렇게 가격을 하고 남자가 가는데 쓰러져 있는 여성이 자기네 문 앞에 있는데 문을 그냥 닫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잡혔어요. 네, 오늘 그 검기 잡혔다고. 바로 예. 잡혔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전력이 또 좀 무섭더라고요. 어머니를 죽이고서 형을 살다가 나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참 정말. 네. 무섭죠. 예. 그리고 네. 그 아시안 남성 폭행 사건도 MTA에서 엊그저께인가 그거 뜬 것도 그렇고 네. 너무 여기저기서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예. 이번에 그래서 뉴요커에서 그 표지가
뉴요커 혹시 뭐 들으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면 뉴요커 표지가 이제 저는 굉장히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시아계 엄마가 딸아이를 손을 잡고 뉴욕 지하철의 그 플랫폼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제 아무도 없는 플랫폼에 서 있으면서 엄마는 뭐랄까 차가 언제 오나 죽어가지고 이제 시계를 보고 있고 아이는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보고 있는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뉴욕커 표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엄마의 차림을 딱 보면 정말 뉴욕에서 항상 만나는 그 전형적인 아시안 가족 그 엄마하고 딸아이의 천성적인 모습인데 네. 이게 그 표정이 제가 이제 그 그림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게 뭐 공격하는 것 자체를 그렸다거나 아니면 이런 뭐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렸다기보다도 그 묘한 긴장감이 들어가요. 그냥 모르고 보면은 그냥 서 있는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이하고 엄마. 근데 지금 이 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서 마스크까지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묘하게 잘 표현을 해가지고 혹시 보시는 분들은 들으시는 분들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제가 보기엔 뭐 항상 걸작이지만은 뉴요커는 맞아요. 이번 표지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저희 그 방송 마친 후에 상현님께서 또 그 저희 페이스북 그 오피스아워 그룹에 아마 포스팅을 또 해주시지 않을까. 예,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기다 차곡차곡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고요.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저희가 바로 그 승인 드립니다. 프레빗 그룹이라서 승인을 드리는데 저희가 뭐 승인 받으시는데 뭐 1시간 이상 안 걸립니다. 신속한 승인. 1분 이상 안 걸립니다. 정확하게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그 에이시안 헤이트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저번 주였던 것 같은데 하나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 리 웡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아시안 아메리칸이시고 그 미군 이 베테랑 출신이신데 이분이 이제 미군 복무를 하시면서 얻게 된 상처를 이제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다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에이시안 헤이트 관련해서 이런 사태가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Is it patriot enough라고 거의 울부짖는 말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미국에 이제 뭐 13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 좀 저도 약간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일을 하고 텍스도 내고 뭐 사회 구성원으로 시민권의 문제는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언제나 뭔가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특히 뭐 한국계는 사실 동양 3국 중에서는 동아시아 3국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늦게 이민을 온 편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왔잖아요. 그렇죠. 그 횡단철도 놓을 때 벌써 중국 노동자들이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미국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보면 뭐 흑인들은 뭐 노예 생활을 끝내고도 뭐 100년 가까이 계속해서 그 차별을 받고 살았다는 것도 사실 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그럼 별개 문제. 차별받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미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시안들은 그 똑같이 거기 있었어도 이 땅에 있었어도 그 미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아직도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마 이번 일이 일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아시안들에 대한 어떤 아시안들이 미국에서 제자리 찾기 정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가다가 뭐 택시라든지 혹은 어떠한 상황이 같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랑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난 여기 사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뭐 Your English is so good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서로 칭찬을 왜 말하는데 칭찬을 해주고 난리야. 뭐.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네, 관광객이 많은 도시라든가 네,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좀 뭔가 그게 인식의 전환이 너무 안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사는데 너는 동양인이니까 외부인일 것이다라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깔리잖아요, 바로. 네, 그런 게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가 너무 또 심각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또 이번에는 주제를 네. 잠깐 바꿔서 그 재미있는 얘기가 또 있었죠? 맞아요. April Fool's Day라고 다들 아시죠? 네, 만우절? 네, 네. 만우절. 근데 이제 그 April Fool's Day가 정확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아는 정말 거대 기업이 이상한 짓을 하나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정확하게는 엊그제였던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틀 전이었죠? 네, 네, 그 폭스바겐이 회사명을 그러니까 US 오퍼레이션의 회사명을 볼츠바겐으로 바꾼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것도 그냥 뭐 이상한 매체들이 아니라 그 정론지들도 그런 걸 다뤘었어요. 그쵸. 예.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직 4월 1일이 아닌데 게다가 미디어가 이거 진짜 가짜 미디어가 아니네 이러면서 진짜로 그 그러니까 전기의 그 볼츠죠. 예, 그 맥락에서 네, 볼츠바겐으로 바꾸는 거야라고 막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물어봤는데 심지어 폭스바겐 측에서 물어봤을 때 맞다고 했대요. 아, 예.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네. 근데 정말 웃긴 게 그 다음 날 네, actually 아니라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아, 맞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여전히 미국은 3월 31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4월 1일이 네, 아직 아닌데 그래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죠. 네. 근데 네. 결론은 안 바뀌는 걸로.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폭스바겐을 그 벅스웨건이라고 하는 바람에 벅스웨건, 볼ks웨건 뭐 말이 비슷하게 들리니까 네. 또 특히 이제 그 알파벳을 쓰면은 L도 들어가고 음. 똑같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 그 혼란만 없었으면 굉장히 재밌는 농담이 됐을 텐데 저는 뭔가 PR 부서에서 그 오류를 한 것 같아요.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재밌는 농담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봤을 때 뭐 그 농담 실패한 농담이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아마 매체 기자들은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기네 오보를 낸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맞아요, 그 맞아요. 저쪽에서 확인을 거꾸로 확인을 해주는 바람에 근데 그거 빼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장난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폭스바겐이 지금 그 테슬라를 누르고서 자기네가 그 가장 많은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는 회사고 실제로 또 많이 또 인기를 끌고 있고 유럽에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음.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뭐 폭스바겐이 예전에 뭐 그 클린 디젤 엔진 걸로 또 그 약간 그 사기를 미국에서 쳤잖아요. 약간이 아니라 심각한 사기 벌금 쳤죠. 전 엄청 세계에서. 네, 물었잖아요. 엄청 네. 많았죠. 그건 완전히 작정을 하고서 사기를 친 거잖아요. 아예 자동차 에서 그 배기가스를 그 권장하는 그 알고리즘을 바꿔가지고 음. 테스트를 할 때는 일부러 배출이 안 되게 하고 네. 아니면 이런 회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번 농담에 대해서 좀 더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이거는 약간 우롱을 한 성격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부에서는 이게 워낙 또 폭스바겐이 이제 뭐 유럽에서는 또 경차 위주고 이런 폭스바겐에 대한 인지도도 나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다지만 미국 네, 오퍼레이션 내에서 워낙 이게 뭐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요새 그러니까 최고는 결국에는 어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무관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절박함을 뭔가 판을 뒤집어 보고자 과도하게 이상한 짓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뭔가 볼kswagen을 각인시키는 뭔가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낸 것 같긴 한데 과정이 여러 네, 사람을 열받게 하지 않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참고로 뭐죠? 볼보에서는 아예 그 전기 자동차 브랜드를 볼보를 안 붙이고 네, 아예 뭐죠? 폴스타로 하잖아요. 음, 그래서 폴스타
애는 아예 그냥 그 볼볼한 신호가 전혀 그 표시가 전혀 없고 그냥 폴스타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뭐 저는 뭐 만약에 진짜로 볼kswagen이라고 했어도 믿을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더 속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자동차 업계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되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되게 도박 비슷하게 하는 네. 경우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었어요. 뭐 가령 네. 예전에 그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 상당히 큰 흥행에 성공을 거뒀던 이제 포드 vs 페라리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예, 네. 그것도 맞아요. 사실 포드라는 회사가 페라리한테 도전을 한다는 일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은 뭐 거기서 뭐 밀리언이어 걸릴 거냐고 막 대놓고 네. 조롱을 하기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뭐 그 맞아요. 도전이 성공을 하긴 했지만 또 음, 역설적으로 네. 마케팅이 또 중요하죠. 회사들한테는. 엄청 엄청 중요하죠. 네.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백신이 이제 또 문제가 됐어요. 얘기를 이번에 오늘 뉴스가 좀 크게 나왔는데 어, 우선 파이저 백신이 그 12세에서 15세 사이 아이들한테 그 우선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100% 이펙티브 아웃 나왔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네. 나쁜 소식은 존슨앤존슨이 그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산에 들어갔는데 이걸 생산 공장을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생산을 하도록 맡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1,500만 도스가 실수로 그 잘못 섞이는 바람에 이제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1,500만 도스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거를 만든 이 생산 공정을 맡은 회사가 이게 존슨앤존슨이 백신이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같은 방식으로 그 벡터 백신이라 그래서 그 파이저나 아니면 모더나 같은 경우는 RNA 백신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벡터 백신인데 벡터 백신 둘 다 벡터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벡터 백신이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 공장에서 같이 생산을 하는데 그 두 개는 성분이 전혀 다른 건데 사실은 단지 같은 벡터 백신이라는 이유로 이제 같은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건데 이거 생산 담당자가 실수로 두 개 성분을 섞어버렸대요. 아이고야. 그 바람에 이제 1,500만 도스가 못 쓰게 돼버려서 이제 그 폐기 처분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말이 많죠. 이 회사가 98년에 만들어진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 회사가 이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다가 굉장히 로비를 해가지고 굉장히 정부 저걸 물량을 많이 따내고 하는 과정에서 말도 많았는데 그렇게 했던 회사가 이제 백신 1,500만 도스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근데 뭐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뭐 미국이 그 2억 명 접종하겠다는 그 2억 도수 접종하겠다는 그 목표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는데 아마 이게 수출 물량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못 쓰게 되지 않았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네. 상현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그 백신 맞을 수 있는 그 사람의 폭이 되게 빨리 늘고 있잖아요. 그건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 뭐 주마다 다 다른데 저희 주도 뭐 아침에 들어보니까 3주 안에 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맞게 할 수 있게 그걸 다 열겠다고. 그래서 4월 중으로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네. 저도 빨리 맞기를 한번 네. 기도를. 예. 뭘 맞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또 저번 방송에서 저희가 또 얘기했다시피 어떤 백신이든 내가 맞는 백신이 제일 좋다. 약간 그렇죠. 예. 사실 빨리 맞을 수 있는 게 제일 상관없잖아요. 좋은 거죠. 예, 예. 에피컨시 자체가 예. 전혀 제 사실 주변에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냥 기왕 맞을 거면 한 번에 맞는 걸로 하겠다고. 예. 어느 게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예. 저도 그거 선택하고 싶어요. 또 뭐 네. 병원 가야 되고 막 이러면 성가시니까. 누구나 그거보다.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번에 그 WWDC 애플에서 하는 개발자
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그 애플 발표 중에 하나인데 WWDC 2021년 그 모임 포스터가 이제 뭐랄까 대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컨퍼런스가 예. 컨퍼런스 6월 7일 날 열린다고 나왔는데 그 네. 포스터가 그 발표가 됐는데 그 지금 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애플닷컴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포스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미모지라고 그왜 사람 얼굴 써가지고 만드는 이모지 있잖아요. 움직이는 애플에서 만든 거. 네. 미모지를 써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 그림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몇 번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제일 먼저 저한테 보이는 거는 이제 흑인 남성인데 네.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리프레시를 해보면은 또 여성이 나오기도 해요. 백인 여성인데 머리를 빨갛게 물들인 백인 여성이 나와요. 그리고 또 리프레시를 하면은 인도계 남성이 또 나오기도 해요. 네. 수염을 기른. 그래서 그 구루처럼 이렇게 보이는 하얀 수염을 기른 인도계 남성이 있는데 한 세 개 정도의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인종이 나오는 거죠. 아시아계, 그러니까 인도계가 나오고 흑인이 나오고 여성이 나오는데 여성은 왠지 약간 그 레즈비언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어떤 느낌에서.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런 그 시그널 같은 이제 머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젠더 그리고 레이스 이런 게 다 그 다이버시티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인까지 들어간 거죠. 청각 장애인이 분명한 보청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얼굴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잘 만든 게 발표를 하는데 사람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용자가 노트북 화면이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그 얼굴에 전부 다 세 명 다 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 안경에 반사된 그 캘린더 그 앱이 준 세븐트를 딱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그 시그니처 장면이었잖아요. 지난 발표 그쵸. 때 예. 랩탑 딱 열 때 그 예. 그거를 딱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 20일이 딱 나와요. 그 안 읽은 그 알림 숫자가 20일이라서 이제 2021년.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다이버시티 다 잡고 예. 상징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 전부 다 안경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뭔가 그 애플 글래스가 발표되지 않을까, 애플 글래스 OS가 발표되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함축적이고 아마 이번에 M1 그 뭐죠 그 맥북 프로 16인치가 발표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하드웨어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한 그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역시 애플 디자이너구나. 모든 요소 하나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네.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약간 그런 해석의 싸움인 것도 같아요. 뭐 어떤 게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네. 제가 볼 때 그 하드웨어 자체로 그 애플 글라스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쵸. 일러서 근데 뭐랄까 그 AR 키트 안에 그런 뭐 그 AR 글라스를 개발할 수 있는 뭐 익스텐션 같은 거는 충분히 또 발표를 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그 인클루전이랑 다이버시티라는 게 그 디자인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센서티브하고 특히 글로벌 그렇죠. 기업에서는 잘못 네. 까딱하면은 정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정말 신경을 잘 썼을 경우는 정말 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뭔가 이런 영역이라서 확실히 이거는 정말 잘 활용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인클루전 앤 다이버시티 요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사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인클루전 앤 다이버시티의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너무나 단순하고 예. 그리고 한국에 벌써 많은 그 뭐랄까 한국도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전혀 피부색이 다른데 한국말 쓰는 어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뭐 모델을 사용할 때 이런 그 다이버시티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전히 그냥 그 너무나 미남 미녀 한국 사람들만 모델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좀 앞으로 좀 한국 기업에서도 좀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인클루전이나 다이버시티 혹은 접근성, 그 액세서빌리티적인 측면에서의 이 프로덕트를 바라볼 네. 때 기업들이 더 이상 이게 일단 우리의 메인 타겟을 다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이게 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셔도 기업 입장에서는 강점이 되지 맞아요. 않을까. 특히 맞아요. 뭐 2019년에 그 이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광고긴 하지만 그 NFL 그 최고의 축제죠. 그 네. 슈퍼볼 행사에 그 광고계에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그날인데 거기서 그렇죠. 2019년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액세시빌리티 엑스박스 컨트롤을 발표가 아니라 그걸 소개를 하면서 이러한 네. 측면을 또 한층 부각시켰기 때문에 뭐 브랜드 네. 밸류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크나큰 이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또 그렇죠. 경쟁력의 한 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 인클루전 앤 다이버시티 관련해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뭐 이거 클럽하우스 직전에 한 번 더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느 기업이 가장 그 1위 그 사람들한테 많은 점수를 받았나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한 PR이 되거든요. 네.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또 CEO가 다이버스해요. 음, 구글도 그치.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런 CEO가 갖고는 근데 이제 떨어지는 회사들을 얘기하면은 페이스북 같은 게 트위터 같은 게 회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백인 남성 특히 젊은 백인 남성이 그 CEO인 경우하고 그 CEO가 다양한 인종인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팀쿡 같은 경우도 백인 남성이지만 또그 LGBT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역시 경영진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번에도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경영진에 흑인이 몇 명이 있다. 이거를 몇 명으로 증가를 했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냥 단순히 직원 중에 몇 명이 아니라 경영진. 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또 이게 네. 그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아시안 아메리칸의 그러한 미국 내 입지랑도 또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네. 우리 아시안들이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워커들 레벨에서야 큰 차별을 느끼진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결국에 매니저리얼 사이드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 격차가 갑자기 확 벌어지는 그런 게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는 뭐 일단 올라갈수록 그냥 백인 남성판이니까 음, 그게 예. 그나마 좀 테크 기업들이 덜한 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나마. 그래서 그런 쪽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계속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업계를 떠나서 그러한 음, 인더스트리 모든 인더스트리 전반적으로 여전히 갈 길은 좀 멀지 않나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네. 한 가지 재밌는 뉴스가 또 있습니다. 뉴욕이 드디어 그 마리화나를 합법화를 했는데 그냥 합법한 게 아니라 그 레크레이셔널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어요. 뉴욕도 드디어. 그래서 뉴욕도 드디어. 네. 네. 이 레크레이셔널 마리화나하고 그 다른 마리화나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마리화나를 피우는데 그 과거에는 이제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메디컬 마리화나라고 그러는데 같은 마리화나인데도 이제 메디컬 그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가 하면 그냥 아픈데 없는데 그냥 재미로 피우는 거야.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안을 피우는 거죠. 그 마리안을 피우는 것 자체도 합법화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 소지 관련해가지고 그 감옥에 갖고 나는 사람들을 아마 풀어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완전히 이제 합법화로 길로 가게 됐는데,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길에서 요즘에 음, 마리아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음, 예,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래서 어느 매장에 갔었거든요. 그 네, 아이케아 매장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주차를 하면은 항상 거기 갈 때마다 누군가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어요.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처음에 한 2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그게 마리화나 냄새인지는 몰랐어요. 굉장히 메스거리는 냄새가 나는데 약간 쑥뜸 그게 가다 보면 냄새보다 더 강한. 예. 예, 거기에 뭐 여기 그 한의원이 뭐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예. 이상한 그 메스크메스크한 냄새가 나서 이건 무슨 냄새일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마리화나 냄새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지금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까지 가는데 52마일 남았습니다. 이런 광고가 뜨고 그게 그래서 예, 예, 맞아요. 맞습니다. 디스펜서리라고 해서 그걸 파는 데 광고를 많이 하고 그 외에도 뭐 밖에서 이제 피우는 사람이 많아졌죠. 근데 음, 이제 뭐 처음에는 굉장히 싫었는데 이제 하도 많이 맡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담배 냄새보다는 덜 찌르는 것 같고 메스꺼리는 것도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하도 이것도 이게 버릇이 되는구나. 길에서 이렇게 쉽게 맡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특히 제가 있는 이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이게 합법화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쵸? 예, 디스펜서리가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뭐 워낙 많아요. 도심에. 예. 도심이나 뭐 여기저기 가다 보면은 여기저기 디스펜서리 있고 그거를 되게 엄청 브랜다이즈를 잘 해가지고 막 무슨 꼭 자기네들이 애플 매장인 거 마냥 엄청 잘 갖춰놓고 하는 뭐 매장들도 아, 있고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 확실히 이제 산업이 엄청 부밍이 되는 산업이기도 하고 바이든 음, 행정부 내에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될 그런 인더스트리이기도, 그러니까 뭔가 세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권장을, 그러니까 계속 법을 풀면서 또 인더스트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도 가지 않을까. 특히 이게 주 정부들 사이에서도 되게 인기가 높다고 그래요. 마리화나를 그쵸? 합법화시키는 게 세금 측면에서 워낙 그쵸? 그게 수입이 좋으니까. 음, 맞아요. 뭐 술이나 담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생각을 하면은 음,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것 같고. 또 흥미로운 얘기했어요. 걸스카웃에서 원래 쿠키를 팔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걸스카웃이 그 쿠키 파는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데 그 걸스카웃 쿠키들이 보통 굉장히 달아요. 굉장히 맞아요. 달고 초콜릿, 예, 그런데 이제 그 걸스카웃 쿠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먼치라고 해가지고 마리화나 피우면 그렇게 군것질이 하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음,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 가장 그 단계 당기는 순간이래요. 음, 마리아나 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나 할 때는 항상 단 쿠키들을 이제 갖다 놓는 게 일반적인데 음, 그 바람에 걸스카우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월마트나 타겟이나 이런 매장 앞에서 걸스카우트 쿠키를 팔고 했는데 이제 그 마리아나 디스펜서리 앞에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잘 팔린대요. 재밌네요. 연계 예. 사업이네요, 뭐 일종의. 네, 예, 그렇죠. 예. 그 그래서 굉장히 예. 뭐, 딴 데서 한 6시간 서 있어야 되는 거를 거기는 한 1시간 만에 다 팔고, 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아이고. 그래서 뭐 벌써 또 30분이 넘었어. 네. 아니 네. 저희가 또 그 구성을 저희는 어떻게 음, 보면은 그 간략한 몇 가지, 저희가 계속 네. 짧게 짧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주제, 그리고 저희가 하나씩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나 두 개 혹은 뭐 맥시멈 세 개 정도씩 좀 여러 가지 스토리로 형식으로 묶어서 전달드리는 그런 형태의 이런 소재들을 준비를 해 오는데요. 예. 저번 주에 제가 먼저 했어서 이번 주에는 아마 상현님께서 먼저 네. 스토리를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먼저 슬랙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슬랙이 실수를 했어요. 굉장히, 새로운 기능을 넣었는데 그 기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황급하게 이제 그 취소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배경을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원래 슬랙이 뭐랄까, 코워킹 앱이었기 때문에 사실 팬데믹 원격 근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히트를 쳤어야 되는 앱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미를 못 본 거예요. 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데서는 지금 뭐 확 늘어났잖아요, 사용자가. 그쵸? 근데 슬랙은 사실 이런 거에 거의 원조격인 앱인데 재미를 잘 못 보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이거 뭐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잘하지 못하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주가도 흔들리고 그 순간에 이제 세일즈포스가 사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래서 왜 이게 이 슬랙이 문제였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회사 내에서만 화상 통화를 해도 회사 내에서만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줌으로 전부 다 넘어갔고 슬랙은 그 개발이 굉장히 늦어졌고 그 바람에 이제 내부적으로 비판이 나온 게 슬랙 같은 앱이 전부 다 그 기업 내에서만 다 갇혀 있으니까 네트워킹 효과도 별로 없고 확산이 느리다는 그 판단하에 그 세일즈포스에 그 인수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하자, 외연을 확장을 하자는 개념으로 뭘 개발했냐면 이제 DM을, 디렉트 메시지를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보낼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정확하게는 초청장을 보내고 오케이 하면은 친구가 돼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기능인데 그 초청장을 보낼 때 대부분의 앱 같은 경우에 일단 친구 신청을 하면은 친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기가 되는데 여기 그쵸. 친구 신청을 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를 자기가 쓸 수 있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묘한 건데 제가 여기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남성이 여성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서로 약속하지 않았어도 그 친구가 되지 않기로 했어도 그런 거 사실 페이스북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다 그런 걸 가려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다 보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초청장 메시지를 자기가 직접 쓰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섹슈얼 허러스먼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게 이제 트위터에 있는 종업원 이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걸 지적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갑자기 알려져서 그날로 이제 그 기능을 바꿔가지고 그 초청장 보낼 때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는 거를 없애버린 거죠. 그 기능을. 그래서 이제 큰 레슨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핵심은 결국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뷰징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거기서 항상 제품을 개발할 때는 우리가 가장 옵티멀한 케이스로 그 어떤 서비스를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뷰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오고 그 어뷰징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라는 걸 미리 그 기업 내에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설계에 반영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나이스한 그 사용자들만 생각을 하고서 예, 초청장을 함부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게 결국 이제 패착이었다는 얘기죠.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었네요. 뭔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착하게만 쓸 것이다. 네. 바로.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품 개발할 때 이런 어뷰징 케이스 있잖아요. 네. 나 이거를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그 해커들에게서 중에서도 사실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건데 시스템 만들어 놓고서 이제 해커들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려면 사실 해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도 그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슬랙이 좀 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슬랙 입장에서는 지금 급할 이유가 너무 많죠. 네. 게다가 또 주인도 바뀌었고. 네. 그래서 뭔가가 서둘렀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다음 소식은 그 안드로이드 폰 얘기인데요. 아르스 테크니카에서 나온 기사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안드로이드 폰이 사실 그 OS를 갖고 있는 그 회사, 그러니까 구글하고 애플 같은 거 이제 OS를 갖고 있잖아요. 폰 OS를 갖고 있는데 각각의 폰이 그 백엔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 보내는 정보의 양이, 그 데이터의 양이 20배라는 거예요. 그 안드로이드 폰이 애플에 비해서, 아이폰에 비해서. 야. 안드로이드 폰도 구글의 데이터를 사용자에 관한 데이터를 보내고 아이폰도 애플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내는데 안드로이드 폰이 구글에 보내는 데이터의 양이 아이폰이 보내는 양보다 20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르스테크니카에서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논문은 제가 나중에 그 페이스북 그룹에다 제가 공유를 할 텐데요.
그 이제 논문이 이제 그 구글에서는 그 논문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애플보다 적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아스 테크니카 기사가 되게 좋아요. 거기서 설명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실제로 폰이 우리가 사용하는 폰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그 모 기업에다 보내는 그 백엔드 서버에다 보내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기만 해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4분 30초에 한 번꼴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놔두고 잠이 들었어도 밤에 그냥 폰을 놔두기만 해도 4분 30초에 한 번꼴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각종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서 12시간 동안 보낸 양을 따지면은 이제 그 안드로이드가 20배가 많다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었고 구글은 그거 측정 잘못했다고 이게 반박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는 저는 그 개인정보 지금 현재 그 추세가 네. 전부 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구도를 저는 애플이 굉장히 잘 이용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건 뭐 페이스북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광고 회사잖아요.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한테는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애플처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애플은 그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걸 계속해서 공략해서 활용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논문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계 전체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추세는 저는 옳은 방향 같아요. 대단히 옳은 방향이고 근데 사실 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측면에서 약간 패시미스트가 지금 벌써 돼버린 게 저는 제 정보가 전혀 이미 안전하지 않고 이미 다 어느 정도 된 상태다. 노출될 네.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용자들은 결국에는 다 어떤 부분에서는 카드 공개하고 카드 쳐야 되는 이런 느낌인데 네. 그렇다면 이 공개된 카드판에서 어떻게 카드를 더 잘 칠까 이 생각을 저는 사실 하거든요. 공개를 네. 안 하고 카드를 치기보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광고 모델이 계속 존재를 해야 구글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는 결국에는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또 계속 뭐 악용해서 악용이라고 해야 되나? 활용해서 팔 그렇죠. 수 있는 활용 그게 계속 네. 되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음, 다르겠죠.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일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의회가 사용을 하겠죠. 계속해서 앞으로 그 반독점 관련해서 이슈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독점이냐 아니냐를 그냥 하나로 꽝 결정 내리고 하면은 그거를 그 틈을 테크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건건이 다 따로따로 공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프라이버시 이슈는 프라이버시 이슈로 하고 뭐 플랫폼 독점인 플랫폼 독점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걸로 그 전체 이슈를 잘게 쪼개가지고 각각을 공략하면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소비자를 지키는 그 사용자를 지키는 방법은.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독점 여부와 상관없이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따로 또 해결책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역시 또 빅테크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이번에 그 기사가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더 버지에서 나왔는데 더 버지가 옛날만큼은 못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기사 좀 잘 쓸 때는 또 쓸만한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만은 큰문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잘 쓴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 그 미국 그 불평등의 그 얼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불평등의 상징처럼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 방송 끝난 다음에 페이스북 그룹에다 그 기사를 링크를 할 텐데요. 이게 아마존이 이 문제가 된 게 사실은 뭐 제프 베이조스의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네.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그 재산과 그 현재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 공장 같은 그 환경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 사이의 그 임금 격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문제는 그런 풀필먼트 센터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그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아마존에서 그냥 반대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걸 방해 시도를 했어요. 네. 노조 설립 방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건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이걸 굉장히 치밀하게 그 반대를 하면서 이제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홍보를 하고 입간판을 붙이고 뭐 여론전을 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얘기는 좀 복잡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트위터에 아마존 FC 달러라는 계정이 하나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이 아마존 FC라는 게 뭐냐면,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거든요. 네. 그 약자인데,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서 일하는 달라라는 여성의 계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굴도 멀쩡하게 일반인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AI로 만든 그 가짜 얼굴인데, 뭐 AI로 만든 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그쵸. 얼굴을 가지고서 계정이 나왔는데, 핵심 뭐냐면 이 달라라는 이 여성이 뭘 얘기했냐면은 아마존을 공격한 게 아니라 아마존 직원 복지가 이렇게 좋은데 노조는 왜 만드냐 이런 말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되면 사실 아마존이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만약에 근데 그게 이제 재밌어졌던 이유는 아마존 FC 엠베서더라는 게 있어요. 아마존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건데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 중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엠베서더라는 자격으로 아마존 칭찬을 엄청 하는 계정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건 진짜 계정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너무 속보이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회사의 직원이 우리 회사 복지 너무 좋아. 그 뭐 노조 필요 없어. 이런 거를 대거 만들어내고 있으면은 우습잖아요. 그쵸. 네, 너무 그 소위 어용이잖아요. 그 어용 계정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거를 흉내낸 가짜 어용 계정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나 뻔뻔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존에서 저 가짜라고 해가지고 트위터에서 그걸 없애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웃긴다.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어느 코미디언이 만들었는데 네. 자기가 아마존 FC 엠베서더라는 계정들이 하도 웃겨가지고 말도 안 돼가지고 내가 그걸 똑같이 흉내내는 걸 만들었는데 내게 가짜 계정이라고 삭제를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부조리급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업설드한데 이게 현실 일이죠. 이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베이조스가 지금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버는데 그렇게 치졸하게 노조 만드는 거를 막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기네 주가나 모든 걸 생각했을 때는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노조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제 굉장히 그 비용이 올라갈 거고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쿠팡 생각이 나는 거죠. 사실 같은 모델이고 결국 맞아요. 둘 다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은 자기네 그 비용 구조가 이제 올라가고 나빠지고 그러면은 뭐 그만큼 사용자 떨어질 거고 실제로 지금 공짜로 배달받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다음에 새벽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노동자들 너무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조가 결성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 노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용자들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사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깅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기업하고 그 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존재하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과연 이 아마존 노조나 이런 배달 노조 얼마나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마 예. 네. 네. 아무래도 그 아마존 측면에서는 특히 그 경영진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보다도 나중에 걱정 때문에 더 그 반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그 일반 그런 배달이라든지 그런 물류센터 워커들이 결국에는 그 오토메이션 되는 그런 기계들이 그 물류 창고를 fully automated 된 기계 창고가 나온다든가 혹은 배달 측면에서 머신이 사람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은 대량 해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럴 때 노조가 있으면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은 많이 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번에 뭐 보니까 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 상자 하역하는 로봇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음. 그 결국은 대량 해고가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기계라는 거의 발전 속도와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사실 되게 그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인 게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기계가 완벽한 시점이 왔을 때 사람이 교체되는 게 아니라 네. 기계가 쓸만해지면 사람이 교체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항상 그래서 그렇죠. 모든 발전이 뭐 디지털 카메라도 그렇고 네, 그냥 굿 이너프가 되는 순간이 사실은 교체가 되는 순간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든 걸 다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막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막 달려다니는 개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요번에 사실은 요번에 나온 네.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맞아요. 휴머노이드 그 겉으로 로봇은 보기에는 그거 nothing. 뭐 네. 맞아요. 아주 단순한 작업 하나를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로봇 움직이는 거 보고서 벌써 이제 벌써 뭐 아마존에서는 로봇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가지고 싹 넘어오면은 네. 아마 그 노동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노조밖에 없을 텐데 또 그 노조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또 모르죠. 맞아요. 맞습니다. 또 여기서 또 발전을 해 나가면 나중에 또 네. 저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앤드류 양 같은 사람 모시고 왜 우리가 네. 기본 소득을 논의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긴 한데 네. 너무 큰 주제라 나중에 한번 또 네. 한번 더 특집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그러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너무 좋은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오늘 그러니까 준비한 스토리는 사실 카나의 스토리인데요. 저희가 네. 또 테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저희 제목에도 담겨 있긴 한데 해양 생태계의 종말과도 연관이 있는 하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미리 그 스포일러 얼러트를 좀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스토리는 그 넷플릭스에 새롭게 소개된 다큐멘터리 시스피러시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스토리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우선 그 시스피러시라고 하는 말이 그 바다를 뜻하는 C와 음모를 뜻하는 컨스피러시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그 해양 생태계가 피싱 인더스트리 즉 기업형업에 의해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기업형업. 네. 그 뭐 이렇게 어선 한 척씩 띄어가지고 잡으시는 그런 분들 말고요. 그런 글로벌 기업형업 있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게 한 시간 뭐 한 40분 정도 되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실 되게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대중이 사실 큰 관심을 상대적으로 그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기울이지 않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런 동안 그 해양 생태계가 그 뭐 감소라든지 뭐 좀 파괴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 네. 해양 생태계 전체가 멸종 상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육지보다 전 세계 그 생명체, 이 지구의 생명체가 80%가 바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 아, 살고 있는 생명체는 20%이고 그러다. 바다에 대부분 살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떠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지금 이 속도로 무분별하게 해양 생태계를 기업형으로 파괴해 나가다 보면 음. 그 2048년이면은 그 어떤 생명체도 바다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30년이 안 남았나요? 네, 그래서 종말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 와, 저는 사실 이러한 이야기로 딱 전제가 시작이 되는데, 참 이게 이게 진짠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네, 그러지?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먹이사슬 피라미드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아프리카 초원에 먹이사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회사에만 있는 먹이사슬만 있는 게 아니고 해양 생태계에도 다 피라미드 구조에 있는 다양한 그 먹이사슬이 아, 존재를 하는데 네, 그 이 다큐멘터리가 뭐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조명을 하지만 몇 가지 또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은 그 최상위 포식자층이 있잖아요. 그 맨 네, 밑단계부터 하나씩 올라가서 최상위 포식자층. 음, 네, 근데 이 층을 파괴하는 것도 대단히 심각하다고 해요. 네, 이 이유가 그 최상위층을 파괴했을 때 벌어지는 연쇄작용 때문이기도 한데 음, 우리가 상어 지느러미 요리 다들 아시잖아요. 샥스핀. 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뭐 동아시아권에서 워낙에 많이 먹는 그런 뭐 요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어가 식자재로 사용이 되면서 그 상어의 핀을 자르기만 하고 바로 바다에 버리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뭐 얼마나 상어가 줄었을까 저는 감이 안 네, 왔었어요. 근데 종에 네, 따라서는 이미 99% 이상 말살된 상어 종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 멸종이죠 이미. 예. 네, 그리고 뭐 95% 이상 종 음, 멸종, 뭐 80% 이상 뭐 사라지고 이런 게 너무 흔한 거예요. 음, 그래서 또한 그 상어뿐만 아니라 최상위 포식자층에는 뭐 고래라든지 돌고래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돌고래를 참 돌고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이 인간의 고기잡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또 사육이 엄청 된다고 그래요. 고기잡이를 방해한다고요? 예, 아, 얘네가 잘 그러니까, 잡으니까 얘네 음, 거치적거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같은 고기를 놓고 돌고래하고 인간이 대결을 하게 되니까 돌고래를 죽여버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음, 어, 그래서 이렇게 최상 위층에 있는 포식자들이 무너지면은 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밑에 있는 계층의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해요. 뭐 네, 당연한 일이겠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체 수가 이 2차 상위 2차에 있는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 밑에 있는 3차 개체 수가 멸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그쵸. 2차는 예, 먹을 게 없어서 멸종이 다시 되고 음, 이게 체인 리액션으로 밑에까지 바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진짜 많은 종이 우리가 뭐 생각도 못하는 와중에 계속 멸종이 되고 있고 뭐 바다 안에 있는 개체수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 사는 바다 새 개체수도 불과 몇십 음, 년 사이에 50% 이상 줄었대요. 벌써. 음, 음, 그래서 저는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예. 너무 와 이렇게 기업형으로 뭔가 전 세계 바다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를 뭐 들어본 적도 있고 뭐 기사도 봤지만 이 다큐멘터리의 서사를 보면서 와 너무 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잘 몰랐다가 사실 이거는 밝혀진 이게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오니까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 다른 지상에는 물 위에 사는 지상에 사는 동물들하고 다르게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에 대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파괴는 왜 사람들이 잘 모를까? 맞아요. 그야말로 안 보여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물 밑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안 보이면은
일어나는 게 안 보이는 굉장히 제가 그걸 어떤 식으로, 그걸 처음 깨달은 게 흥미로운 표가 표가 아니라 영상이었는데, 네, 고래 한 마리를 추적을 했어요. 네, 거기다 그 추적 장치를 붙여가지고. 음, 그래서 아마 멕시코에 있는 어느 만이었는데, 거기에 그 고래 한두 마리가 추적 장치를 달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만에 배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위에서. 네, 근데 그 고래가 배들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일로 가려다가 배가 오니까 배랑 부딪힐까봐 뒤로 돌아오는데 또 뒤에 또 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쩔 줄 모르고 그 만 안에서 막 계속 뱅뱅 도는 장면이 나와요. 배들 음, 지나가는 선에 따라서. 그걸 보고서 우리가 물 위에서 볼 때 그냥 배가 지나다닌다고만 보지 밑에서 고래가 음, 그것 때문에 그 만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빙빙 돌고 있다는 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굉장히 단순한 이유구나. 그냥 만약 똑같은 게 코끼리가 그랬다 그러면 막 갑자기 뭐, 사람들이 달려나가가지고 코끼리 보호한다 그러고 이럴 텐데, 그냥 물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묘한 퍼셉션들이 좀 있는 게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낚싯배, 그 바다에 나가는 그러한 어선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바다 사나이, 뭐 우리의 뭐 먹을 거를 가져오는 그런 뭐 긍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이런 뭐 이제 이런 어부들 그러니까 어촌 혹은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발달된 글로벌화된 기업형 어업은 사실 그 살상력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 파괴하는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음, 물고기를 무조건적으로 잡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파괴하는 음, 수준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 생태계 자체가 말살이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음, 우리 인류가 어느 순간 뭐 그 씨푸드에 대한 컨섬션을 완벽하게 끊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바다 생태계를 완벽하게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음,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씨푸드라고 하는 게 완벽한 라이더라고요.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대요. 그러니까 아, 서스테이너블 그런 뭐 이렇게 뭐 지속 가능한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를 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국제 기구 가서 물어봐도 그걸 제대로 정의를 아. 하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은 이거 개런티 할 수 없는 거고 자기네들은 책임 없으면 이런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너무 예. 저희 자라면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바다는 무한한 음, 식량의 보고라고. 그러니까요. 전혀 네, 무한하지가 않은데, 그런 거를 계속 배우고 자란 다음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쵸.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대중들의 그러한 무관심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잘 우리가 에듀케이트를 하지 않은 거죠. 시스테메리컬리 네. 일부러. 예, 음, 그래서 음, 이러한 욕심과 그러한 기업형 피싱 인더스트리의 잔혹함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좀 연계가 되어 있는데 게다가 진짜 또 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환경보호 NGO들이 이들이랑 한패였다라는 게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오, 조직적으로 얽혀 있었고 이런 어, 부분에서 결국에는 NGO가 하는 역할은 라이센스 장사였다. 그러니까 이게 아, 서스테이너블 푸드다 혹은 뭐 돌고래나 고래 이런 걸 죽이지 않는다라고 레이블 장사를 하는 그런 피싱 인더스트리들에게 아, 사실상 음,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도 감시하지도 않으면서도 음, 이런 라이센스 장사로 정말 큰 이익을 얻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네, 존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여과 없이 보여줘서 음,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이게 왜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중에 절반 가량이 그 정말 많은 그 쓰레기들이 그 폐그물이라고 해요. 폐금을. 네, 해양 쓰레기의 네, 정말 많은 부분이 네, 거의 뭐 반절 좀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수치로 네. 따지면 그거 그, 그냥 버린다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놀랐는데, 네, 그, 그물을 그냥 버리더라고요, 바다에다가. 그리고 그냥,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드리면은 그 많은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데 신경을 실제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쓰레기 버리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왜 한국의 농촌에 가보면은 요새 밭에다가 잡초 자라지 말라고 검은 천을 씌우잖아요. 네. 그 검은 천을 씌우고 거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작물을 키우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 다 쓴 그 검은 검은 플라스틱이죠. 천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뭐라 그러나 비닐이죠. 그 검은색 비닐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그 밭 옆에다가 그냥 놔둔다 그러더라고요.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밭 옆에 그게 잔뜩 쌓여있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 개몽이 잘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촌에서 그물 버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몇 개 어떤 파타고니아 같은 이런 좀 생각 있는 의류 매장 같은 데서 만들 때 이제 플라스틱을 그물로 만든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폐그물로 만든다는 얘기가. 충분히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회사들도 있고, 예, 특히 의류 근데 회사 너무나 많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다큐를 보고 그 이해가 갔어요. 왜 이렇게 많은 폐그물 이야기가 실제로 대부분 정말 많은 부분이 폐그물이고 그러한 기업형 어업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인데 이 얘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강조가 되지 않고 그 M1 플라스틱 빨대도 쓰지 말아야죠. 근데 전체 해양 쓰레기의 0.2%도 되지 않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순전히 뭐죠? 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충격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안 쓰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마존 밀림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마존 가서 이쑤시개를 만들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스테메리컬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되게 산적해 있는 정말 obvious한 명백한 프로블럼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많은 부분 국가라든지 기업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묶여 있어서 그거를 본체만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저부터라도 가능하면 이제 일회용품 진짜 덜 쓰고 이런 측면에서 좀 그러한 투명하거나 혹은 또 환경을 생각하거나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가능하면은 뭐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소비자로서 할 수 있고 또 저는 앞으로 이러한 가령 환경 문제에 되게 확실하게 뭔가 아젠다가 있는 정치인들이 좀 나타나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유권자들 이런 데 또 표를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네.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뭐랄까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또 전달드린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아프긴 하지만 우울한 얘기를 들어야죠. 네. 저는 우울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근데 이거는 저는 정말 몰랐던 얘기인데 그 해양 쓰레기의 절반이 그물이라는 얘기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안 되고 그 플라스틱 빨대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는 저는 어느 단계에서는 저는 그 기업들이 관여를 했고 이게 퍼지지 않도록 그야말로 사실 흔히 하는 얘기가 그 재활용이라는 게 사기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전혀 되지도 않는데 그 재활용 사기를 하는 이유는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을 좀 이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문제는 거기 이권이나 여러 가지 정책 문제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놔두고 쉬운 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 두 개 종의 멸종이 아니라 그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과연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좀 의문이 가요. 왜냐면 바다 없어지면 뭐 인간도 없는 거 너무 자명한 거잖아요. 네, 이게 그쵸. 너무 많은 네, 위협과 현재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네. 그래서 네, 또 그래도 우리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넷플릭스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는 기특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예, 아 이거를 그러면 어디서 이 정도 길이의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봤을까?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것 같아요. 뭐 굳이 디즈니 플러스를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디즈- 디즈니에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컨텐츠가 돈이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인지하고 있어서 네, 예, 다행이죠. 예. 네. 그렇게 또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항상 방송 이제 후반부에는 저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을 함께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도 한 뭐 2, 30분 정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픈 투 에브리원으로 지금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주제들에 관해서 테크 이야기라든지 뭐 슬랙, 안드로이드, 뭐 아마존 또 그리고 환경, 예, 환경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손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저희끼리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재희님 올라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정진입니다. 너무 매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 먼저 하실 말씀 하시고, 저는 시간 남으면 할게요. 네, 그리고 쿤님 올라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쿤님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네, 편하게 하시면 쿤이나 뭐 건우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태학 석사과정 밟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네, 끄트머리에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살짝 네, 뭐 덧붙일 게 있을까 싶어서 손 들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네, 재밌는 얘기 좀 네, 들려주시죠. 네, 마지막에 뭐 말씀하신 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긴 하죠. 근데 네, 지금 이 시스퍼시라는 다큐멘터리가 실제로 엄청 반향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방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 이 다큐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다큐를 보지 않고 그런 방들에 먼저 들어가서 엄청난 이제 논쟁이라면 논쟁을 듣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큐멘터리가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지 않았던 해양 생태계 문제를 전면으로 지금 가지고 나와서 어떤 공론의 장에 가지고 온 큰 역할이 있긴 한데 어떤 사실관계에 있어서 네, 조금 이제 부풀려서 했다거나,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서 뭐 통계를 이제 조금 약간 딥피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취사 선택했다거나, 뭐 아니면 환경단체를 좀 싸잡아서 혹은 과학자들을 싸잡아서 매도했다. 그리고 뭐 결론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적인 아까 이상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되게 단순한,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논의를 단순화시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도 이제 그런 걸 먼저 보고 다큐멘터리 볼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거 정도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요- 맞아요. 그 사실 뭐 예전에 그 뭐 기후 위기 관련해서도 처음에 뭐 나온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 가지고 또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해명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의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저는 물꼬를 튼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물꼬 튼 그 논의의 물꼬가
터진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과학자들이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논의가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일단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전문가들이 다시,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이제 반응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기후 변화, 그 네. 옛날엔 또 온난화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글로벌 사실상 워밍이라고 했죠. 기후 변화인데 아직까지도 네. 많은 분들이 뭐 기후 변화는 컨스피러시 디어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다면은 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구가 망해봐야 아는 거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참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대중들의 인식이 그 어떻게 보면 환기되는 작용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활용이 된다면 전 그것만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일단 뭐 기본적인 그 팩트가 맞으면은 그 다음에 사실 어떤 기사도 어떤 그 다큐멘터리도 사실은 그 분명히 구멍은 있게 되거든요. 저는 그 특히 미디어 쪽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지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제대로 준비를 했느냐가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이즈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올라오셨는데 잠깐 노이즈가 났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네, 저도 해양 생태계 그 다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올랐는데, 사실 저는 원래, 네, 자연 다큐멘터리 덕후에 가까운 사람이라, 데이비드 어텐버거나 실비아 얼 같은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 원래 많았는데, 해양 생태계, 특히 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다큐멘터리도 되게 사실 꽤 있었고, 원래도. 네. 근데 그러니까 시스피러시 같은 건 바이럴 타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테일이나 프레임 면에서 좀 단순화하거나, 특정 세력을 악마화하거나, 가층적인, 그리고 참여적인 그런 방향으로 동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목부터 시스피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폭로적인 면에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그런 다큐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더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보다 좀 더 학자들이라던가, 맞아요. 그런 미디어들은 주목을 못 받는 게 항상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제가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는 그런 면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좀 선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조로 똑같은 문제여도 그런 어조로 다루는 미디어들이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그래서 혹시 시스피러시를 보시고 좀 충격이 있으셨다면 데이비드 어텐버로나 실비아 얼 같은 분들 오랫동안 그쪽에서 대총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왔고 학자로서도 깊이가 있는 그런 분들의 다큐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데이비드 감사합니다. 어템보가 스펠이 어떻게 돼요 혹시? 데이비드 어텐버로인데 사실 어텐버로, 그 목소리 훌륭한 그 영국분이죠. 거의 50년 가까이 생태 다큐를 하신 BBC의 정말 데이비드 어텐버로. 그냥 대충 치셔도 아마 다 나올 거예요. BBC.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그 뭐 플래닛 얼스랑 이런 거에도 다 관련되신 분인 것 같은데. BBC 정말 자연 다큐 시그니처
그렇죠. 아, 그 설명하시는 목소리예요? 이분이 혹시? 예, 맞아요. 예, 그 목소리. 저 너무 좋아요. 예, 네. 예, 바로 그 목소리. 그분 그 목소리. 좋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해양에 전문성이 더 있는 분으로는 실비아 얼? 실비아 네, 저는 그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실비아 얼. 되게 그분도 거의 70대, 아무튼 나이 정말 많으시고 이분 또 미국 직접 해양 바이올로지스트인데. 탐사를 하시면서 그런 실비아 얼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 있고 그 데이비드 어텐버러님 것도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제가 요거는 링크를 지금 그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실비아 얼이 그 시스페리어스에 나와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역시. 그 이야기를 보태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 시스페리어스가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과장이라든지 뭔가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뭔가 영향을 크게 그러니까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 뭐 바이올런트한 그런 장면이 포함돼서라기보다는 뭐 혹은 닛픽 그러니까 뭐 알아서 그러니까 피킹하고 싶은 데이터만 피킹해서라기보다는 서사를 되게 잘 담아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스토리텔링의 힘이 사실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호도해서 이게 올라갔다기보단 스토리를 되게 라인을 잘 잡아서 그렇지 않았나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도 정확히 그 지점이에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야 미디어가 주목을 받는 현실이요. 맞아요. 근데 참 그 갈등인 것 같아요. 그 스토리를 잡는 게 그 미디어에서는 핵심인데 그거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또 안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문제가 또 이게 그 거기서 사실 그게 예술인 것 같아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지루한 데이터하고 짜릿한 스토리 중에 어느 쪽으로 하느냐. 맞아요. 그래서 그 매체들에서 제가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뭐 칼럼 써서 이렇게 보내면은 매체에서는 제목을 항상 세게 뽑아요. 저는 불만이 있죠. 왜 제목을 이렇게 뽑지? 근데 그렇게 제목을 뽑아야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죠. 그게 또 전문 용어로 낚시라고 하죠. 그게 과학자들이 항상 느끼는 딜레마? 아무튼 문제의식일 것 같아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그 과학은 사실 논문 하나하나는 항상 결론이 모호하고 결국엔 열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연구를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방향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좀 미묘한 이야기들을 사실 언론에서는 한국 언론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론이 그렇죠. 미국도 똑같아요. 맞아요. 포기들을 물리친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 뷰가 올라가는가 보죠. 네, 아무튼 과학자들이 되게 대중과의 소통 이런 것도 엄청 요즘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너무 계몽적으로 가는 것 혹은 그렇게 너무 바이럴하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것 맞아요. 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과학자들 중에서 대학원 마친 과학자들, 석사나 박사과정 마친 분들 중에서 기자 쪽으로 많이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 기자들이 요새 많이 한국에서도 이제 과학 전문 기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이라고 하긴 힘들지만 소수의 분들이지만은 그런 분들이 중에서 굉장히 그 이야기를 잘 끌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너무 세지 않게 그렇게 자극적으로 뽑지 않으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 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좋은. 또 의범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분 올라오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범이라고 하고요. 네. 다름이 아니라 클럽하우스에 약간 휘발성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도중에 들어왔는데 제 뒤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오늘 주제가 3가지인 것 같은데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는
들었었고요.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고, 폭스바겐은 그냥 검색하니까 바로 만우절 농담이라는 게 나왔는데, 슬랙의 실수는, 이건 너무 주제가 광범위해가지고 도대체 뭐였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이 방이 끝나면 그냥 알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올라왔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피스아워 그 방송이 그 유튜브랑 스포티파이 통해 가지고 그 녹음된 게 공유가 차후에 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은 들으실 수가 있는데 상현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뭐 언급을 해주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슬랙에서 이번에 그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제까지는 그 슬랙을 사용한 한 기업 내에서만 그 메신저나 이런 그 의사소통이 가능했는데, 이제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들까지 슬랙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메신저를 보낼 수 있게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메신저 관계를 맺자고 얘기할 때 쉽게 말하면 친구 관계를 맺자고 얘기하는 초청장을 보낼 때 초청장에다가 직접 메시지를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한테나 다 던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을 말하자면 카톡에서 그 친구를 맺지 않았는데 아무한테나 메시지 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났기 때문에 이 어뷰즈 내지는 허래스먼트 이슈가 나와서 그냥 이 기능을 올린 날 바로 지적을 받고서 하루가 안 돼가지고 그걸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님 막 기다리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사실 오피스아워는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강의 내용도 유익하고 재밌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특히 제가 폭스바겐 디젤 엔진 사용자고요. 그리고 슬랙은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해양 생태계에도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다큐멘터리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꼭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만 드리면 저는 이제 폭스바겐 디젤 엔진 관련된 소송을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 대부분 호주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한데 우리나라만 이제 소비자 소송이 계속 2015년에 디젤 이슈가 있었는데 6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잘하면 좀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소비자 소송 당사자이기도 하고,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고, 이제 폭스바겐 소비자로서 이제 그런 디젤 엔진 관련된 환경 이슈에 대한 이제 폭스바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만우절 농담을 해가지고 뭔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 약간 살짝 분노감이 화가 많이 나셨군요. 네네. 이벤트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폭스바겐 홍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가능하다면 오피스아워에서 그런 이제 기업의 ESG 책임 관련된 이슈도 좀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근데 그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집단 소송이 저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요. 금융 관련 소송 제외하고는. 그래서 클래스 액션이라는 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소송에 참여한 인원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참여하시거나 이제 단체로 구성돼서 이제 참여하신 경우는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일부 소비자가 승소된 경우도 참 드물고 1심에선 저희가 일부 승소를 받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또 모르는 거라서 저희는 좀 추이를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게 맞습니다. 영향이 별로 없나요? 저희가 이제 참고 자료로 해외 사례들을 많이 제출하긴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민법에 이제 따라서 이렇게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나 이제 국내법에 한해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비자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질소를 흡입했다라는 거를 또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뭐 중고차 시세가 그 디젤 이슈 직전에는 바로 하락을 했었는데 또 이제 폭스바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홍보를 하면서 또 다시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좀 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오히려 그 리콜 이후에 또 폭스바겐 디젤 엔진 많이 팔렸어요. 이게 좀 뭐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중고차 시세가 계속 떨어져야 폭스바겐에서도 빨리 이거를 보상을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텐데. 잘 팔리는데 뭐. 그 가격을 엄청 내렸었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좋은 소식 업데이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재희님 되게 오랫동안 또 기다려주고 계신데. 아니요, 제가 원해서 기다린 거라. 네. 두 가지였는데, 그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저는 국경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그 한국의 어업이 뭐 주변국의 기업형 어업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게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또 외교 문제로 해서 뭐 기업형 어선이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는 또 다시 국경의 문제로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국가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해양 생태계의 멸종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쌀 농사라든가 아니면 돼지고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의 변화만큼 직접적으로 제가 좀 약간 시니컬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 그만큼의 압박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맞는 말씀인 게 그 특히 국경 관련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그 프루븐된 그 팩터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도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소말리아 해적들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말리아에서 그 많은 어부들이 이제 그 국경을 넘어와서 이제 물고기를 가져다 가는 그런 기업형 그런 글로벌 피싱 인더스트리에 어떻게 보면은 남획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먹을 게 하나도 남지 않아서 먹거나 팔 수 있는 물고기가 남지 않아서 결국에는 해적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이제 내륙으로 자꾸 가서 이제 더 깊은데 찾아가다 보니까 뭐 이러한 그 밀림에 있는 다양한 생태계들도 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에볼라 같은 것도 창궐했다라는 논리까지 도달하기도 하던데 그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물고기의 흐름을 막을 수 없으니까 약소국의 경우는 그런 게 눈앞에서 털리는 걸 또 볼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한글 경우 생각한 게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비교는 제가 아직 논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딱 잘라서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전송된 데이터가 과연 유저의 프라이버시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인가? 라는 부분이 사실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봐서는 그냥 이런 세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으로 움직였느냐를 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데이터 안에 유저를 특정하는 정보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그 유저를 특정하는 정보가 어떤 형태로 공유되는지 예를 들면 지금 애플 아이폰이 위치를 뭐 전에 말씀하셨던 GPS 같은 거로 위치를 특히 도시 뭐 아니면 실내 이런 데서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우니까 주위에 있는 와이파이 이름들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아이폰들에서 그걸 수집해서 애플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이름을 보고 와이파이 이름을 보고 이게 어디라는 걸 특정하게 하면 위치 정보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한 단계 코딩을 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게 들어오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매칭을 해서 모으기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모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정보는 제가 알기로 지금도 계속 애플로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유저를 특정하는 정보인가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인가라는 부분이 되게 약간 그레이 에어리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글의 마케팅이나 그러니까 뭐 PR 같은 데 있는 사람이면 저는 애플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위치 정보에 너무나 근접한 정보니까 개인정보다라고 할 거고 또 애플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 본다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왜 위치 정보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양으로는 20배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얼마만큼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논쟁의 여지가 아직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읽어본 그 기사에서 이제 그 구글 쪽의 답변도 지금 이재희 말씀하신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폰 OS의 소프트웨어가 그 업투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보 같은 것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가 전혀 아닌데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그걸 합산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기사를 제가 그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그 논문과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계속 보시죠. 사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구글 크롬이 그 유저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업데이트하는 첫 번째 브라우저였어요. 근데 그게 좀 굉장히 보안 면에서 좋은 역할을 했던 게 인증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서는 유저가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할 때까지 브라우저 안에 있는 인증서 내용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크롬은 그걸 푸시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구글은 지금도 웬만큼 이제 보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그걸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있어서 다른 애플 같으면 사파리는 제가 업데이트 하겠다고 할 때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겠네. 구글에서 1원도 받은 거 없습니다. 네. 확실히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수집하느냐에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라서 논쟁의 여지는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근데 20배면은 또 양이 깡패라. 일단 기분 나쁘죠. 20만 대군이 약간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뭐 12척도 아니까. 앞으로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죠.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뭐 어떻게 그 구글에서 일단 대응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전문가 분들께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점점 그 오피스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원래 그 방송 시간이 뭐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채현님의 이 말씀이나 질문까지만 듣고 오늘 방송은 마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에리아 산호세에서 UX 리서처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재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뭐였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시스코에 들어오기 전에 안드로이드 사용자 리서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 다른 회사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다른 미국 대기업이었고 거기서 자사 안드로이드를 개발 중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테스트했던 게 프로액티브 어시스턴스라고 사용자의 데이터로 핸드폰이 먼저 요구하기 전에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회사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게 이 프라이버시 이슈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센서티브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프로액티브 할 수 있느냐였는데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말로 당신의 데이터가 사용될 것이고 원한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다들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나는 좀 더 내 결정을 보류하고 싶다. 내 데이터가 그렇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넘어가는 거에 나는 좀 방어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막상 그거와 연관되지 않은 약간 컨텍스트를 끊어서 프로토타입을 막상
경험하게 해드리면 이건 너무 좋다. 너무 괜찮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말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실 이 프로토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라이버시 이슈와 연관된 기능이다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네가 말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민감했는데 이걸 막상 써보니 사실 이거는 it's everywhere in my daily life.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시니까 그때 그래서 저는 그 리서치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그럼 분명 센시티브한 이슈는 맞는데 우리가 이걸 또 잘 알고 났을 때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까지 안 괜찮을 것인가 이건 또 좀 다른 문제가 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 뭐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그랬나요?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모른다는 게 딱 여기 적용되는 말 같아요. 맞아요. 이걸 뭐 분명히 사실 이런 걸 두고서 참 이게 조삼모사 같긴 한데 그 소비자들한테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건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게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 거가 그 텐저블한 뭔가 혹은 비주얼라이즈된 뭔가로 보여지지 않으면 말로만 들으면 대단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확실히. 예. 근데 막상 보면은 방금 이제 태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거 아니네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 그 PR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 결정 과정에서 이게 그 엔지니어가 만드는 거하고 그 사용자들의 접점에서 PR 한 담당자들이 어떻게 전달하고 이거를 여론을 끌어가느냐는 저는 전혀 별개의 기술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다시 폭스바겐으로 돌아가면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요즘 시대에 제가 볼 때는 프라이버시도 되게 민감해지긴 한데 이게 약간 그 되게 양극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되게 프라이버시라는 말만 나와도 되게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따단하고 나타나가지고 난 네 머리에 칩을 심을 거야 이래도 사람들이 반기는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뭔가 양극단으로 치닫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세션 좋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주.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스포티파이랑 유튜브에서 오피스 아워라고 중간에 오피스랑 아워를 띄셔야 돼요. 검색을 하시면 그 제가 매주 방송을 당일에는 제가 못 올리고요. 한 이틀 정도 후에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후에는 올라오니까 검색을 해봐 주시면 뜰 것 같고 조만간 그 애플 아이튠즈에도 올리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제가 계속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이제 또 다양한 기사라든지 뭐 다양한 커뮤니티 형식으로도 공유를 할 수 있게 저희 페이스북 그룹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또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또 바로 저희가 애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오피스 아워를 치시면 되고요. 오피스 아워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나왔던 그 자료라든가 기사들은 그 포스트를 거기다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이야기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상현님 또 저희 다음 주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한번 해봐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